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2014 꼴통경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이 정부의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 보완 대책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들어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새로 마련을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팟빵 홈페이지 podbbang.com으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에 저희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정부가 이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안의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박근혜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과제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월세 지원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6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방안은 공제 대상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하고 60% 소득공제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가령 연소득이 3천만 원, 월 2,250만 원이고 월세를 50만 원, 연 600만 원 지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600만 원의 60%인 이 360만 원이 소득 공제가 돼서 즉 과표, 과세 기준의 개석이 빠진다는 거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6%니까 이 360만 원 곱하기 6% 하면 21만 6천 원의 세금이나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월세 600만 원 중에 10%인 6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연소득이 6천만 원, 월 5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이전에는 아예 공제를 못 받다가 향후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월세를 10% 인하해 주는 거군요. 이게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세금이나 혜택이 좀 더 커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안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 부분보다는 이걸 이제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당국에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계약 때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계좌이체 확인서 같은 거죠. 이런 것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제 신청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불법 계약에 협조하지 않도록 이 중개업자들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네. 이 확정일자건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이체 확인서건 집주인이 못하게 하면 결국엔 또 못하는 거니까 기존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공제 신청 기간을 3년으로 좀 늘린 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3년 살다가 나와서 세액공제를 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한 곳에서 3년 이상 살게 되면은 3년치밖에 공제를 못 받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도움이 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월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제시한 애만 보더라도 이제 월세 50만 원, 연으로 치면 600만 원 내는 분에게 연 60만 원, 월 5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월 50만 원 내는 걸 이제 45만 원 내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이 방안은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임대소득자들의 세원이 노출되는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이 임대소득자들의 세원이 노출되고 이에 대해 이제 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부자 증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부자 증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정부가 일주일 만에 보완 대책을 내놓게 된 거죠. 네, 이 집주인들의 반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주요 언론과 부동산 업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집주인들의 반대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월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집주인들이 그 세금을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들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세한 임대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좀 한 가지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이제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인상분을 전가할, 그러니까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은 꽤 그럴듯한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럴 위험이 높기는 합니다. 집주인들이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렇지만 뭐 그걸 이유로 뭐 과세를 안 하겠다. 탈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이 이제 월세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면 그 상당 부분은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는 없어졌지만 월세가 거의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그걸 거의 다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월세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월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높게 제시하면 다른 데를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이 세금 때문에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뭐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물론 뭐 정 올린다고 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세를 대폭 올리려고 시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런 그런 고민입니다. 세금 인상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인질 삼아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는 탈세니까 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못하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뭐 맞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세입자들을 인질로 잡는 거죠. 뭐 총론 찬성, 강론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영세한 임대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세한 임대소득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일단 1주택 임대소득자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택자 중에 임대소득자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들이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면제받을 만큼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2 내지 3주택을 영세 또는 소규모로 포장을 하고 집주인을 임대소득자라고 표현을 해서 마치 이분들이 이 경제적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퇴해서 임대소득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세금이 웬 말이냐라는 건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우리나라에서 2주택 임대소득자나 이 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예? 그 다세대 주택이나 뭐 원룸 같은 거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세 받는 거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은퇴한 뒤에 일종의 이제 그 소망, 로망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어서 정 문제가 된다면 뭐 자산을 팔면 되는 거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분들의 자격 조건 심사하듯이 샅샅이 조사를 해서 예외자를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은 얼마를 받는지, 자식분들의 직장은 어디고 얼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지, 차명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정말 은퇴소득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분들이라면 뭐 세율을 낮춰주든지 면세를 해주든지 뭐 해도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두 가지 근거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정부의 보완 조치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바로 위에 이 두 가지 이유, 즉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2주택 보유자로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집주인들에게는 올해와 내년에 비과세를 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에 제외되는 필요 경비율을 기존의 45%에서 60%로 높여주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400만 원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간 2천만 원 중에 60%인 1,200만 원은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800만 원 중에 또 400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400만 원이 남는 거고 여기에 세율 14%를 부과를 하면 56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2천만 원에 14%면 280만 원인데 이 80% 인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천만 원에 56만 원이면 실제 세율은 약 한 2.8% 정도에 이렇게 그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소득이 1천만 원 정도인 이 집주인의 경우는 필요경비율이 60%면 600만 원이 공제가 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또 400만 원이 공제되니까 세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14%는 140만 원인데 이건 아예 면세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연간 월세 수입이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건 월세만으로 약 월에 한 167만 원 가량 이렇게 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50만 원짜리 월세 3집, 40만 원짜리 월세 4집, 30만 원짜리 월세 5집을 보유한 분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가 부과가 되면 월 23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건데 보완 방안이 시행이 되면 이제 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면 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현행법에서 2주택 이상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원 노출 부분, 이번 이제 선진화 방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탈세를 계속 하고 있는 집주인들한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이제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 방안이 그 핵심 정책 대상인 이제 연간 임대 수익 2천만 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면세나 다름없는 조치를 이렇게 취하면서 사실상 이 방안은 뭐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은 뭐 향후 수년간 못 걷게 됐고 이들의 세원이 결국 노출되기는 한다 이런 게 이제 딱 하나 유의미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뭐 세율은 뭐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논란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세원 발굴을 한다면서 세입 소득자들의 세원을 노출해서 탈세를 막으려다가 이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집주인들의 반발로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상 정책을 뭐 무력화시킨 사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완 방안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는 보완 방안에서 이 전세 임대 소득,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거는 이제 전세 보증금 전체를 뭐 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이런 부분의 액수를 이렇게 간주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임대소득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에게서 월세를 전세로 돌리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황급하게 전세소득도 과세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거죠. 네, 지금 현재가 이제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을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러려면 오히려 전세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이 빚내서 집 사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전세난을 방치하면서 이 세입자들이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도록 압박하는 거고 전세를 없애는 거죠. 이 전세 없애기, 전세 죽이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는 뭐 당연히 전세에 대한 혜택을 없애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혜택은 더더욱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전세 없애기 기조가 점점 노골화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책에서 정부는 이 3% 수준의 금리인 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금리가 한 4% 수준인 이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4월부터 보증금 4억 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증 지원을 안 해줘서 금리가 올라가도록 만들고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높여서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거죠. 3억 원짜리 전세가 낮은 수준의 전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고액 전세로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원래 정부는 고액 전세 기준을 6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거를 3억 원으로 낮추는 좀 그런 놀라운 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중간층 세입자들의 전세 비용은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증금 3억 원 이상 전세주택이면 서울의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85제곱 이상 아파트들은 대부분 포함될 걸로 보이고요. 네, 좀 어이가 없는데 이 집값 5억 원, 전세가 3억 5천 원 집이 있고 세입자가 자기 돈 2억 원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전세를 하려고 하면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배인 이제 3억 원을 빌려서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특혜를 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전세 세입자와 전세를 주는 집주인들을 이제 나쁜 놈으로 좀 모으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세를 하건 집을 사건 그게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건데요. 이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에게 이제 과세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논란 역시 박근혜 정부가 집주인 본색을 드러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파업을 하고 고공농성이다, 단신 농성이다 하고 온 난리를 쳐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이 집주인들의 반발은 어떻게 그렇게 좀 이 꼼꼼하게 알뜰살뜰 돌봐주는지 좀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정성을 국민들에게 좀 쏟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안내를 드린 이후에 몇 개의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의 금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 내용을 좀 옮겨드리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을 투기 자본의 채권 쏠림에 따른 금리 하락 효과가 상쇄시킬 거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건가요? 아니면 외국 투기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상승할까요? 상승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까요? 큰 흐름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대출금리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한 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변수가 많으니까 이 전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네. 전망이 다르고 이런데요. 하나의 가설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금리가 오르는데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은 아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조를 맞출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한두 번 정도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이 2016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것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요인으로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2016년 정도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미국은 지난 경제위기 동안 이 거품의 상당 부분을 제거를 했고 경제도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거품 붕괴를 막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꺼지는 속도는 더 느릴 수밖에 없죠. 가령 미국은 2006년 7월을 고비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다 한 33% 정도 빠졌죠. 작년부터 반등을 하고
이 건축 건설 수요가 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이게 양적 완화 축소의 근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값이 아직 바닥에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가 거품을 떠받쳐 왔기 때문에 그 후과로 이 하락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폭이 낮지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데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수 침체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늦추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금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 투기 자본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금융위기 이후 과거 추세를 보면 국고채 3년물이나 5년물 같은 이런 그 채권, 주요한 국고채의 변동은 미국 금리의 변동과 거의 같게 나타납니다. 신흥국 위기가 오면서 일부 쏠림이 있었지만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부분도 미국 채권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외국 투기 자본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채권은 이 신흥국 채권들 중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선진국 채권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즉 상승 추세를 보이긴 하되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외국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경우는 내부적 위기가 올 경우겠죠. 부동산 거품 조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은행 부실이 쌓여서 한계를 넘어서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건전성이 악화되면 또는 그런 전망이 강화되면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오래 지속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마 이 외국 투기 자본의 대대적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가계 부실이 늘어나서 은행 부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징후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대응이 또 이걸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내 금리도 미국의 금리 추이처럼 상승 추세를 보이되 그 속도는 완만할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내려가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47억 원의 손배소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은데 액수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 2월 22일, 그러니까 2013 꼴통경제죠. 2회 방송 때 손배가 압류와 관련한 내용을 민주노총의 이승철 국장님과 했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배소 액수는 파업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사측이 주장하는 액수입니다. 내용은 생산 차질, 대체 인력 투입, 노조 탄압을 위한 용역 고용비, 그 다음에 이들의 밥값, 술값, 이런 운영비 이런 거죠. 그래서 노사관계의 문제에 민사상의 손배소를 적용을 하면서 사측이 노조와 조합원들에게까지 천문학적 배상을 요구하는 19세기적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관련 두 번째 질문으로요. 상하이차 먹튀 논란이 국민 정서상의 논란인지 아니면 법률이나 협약 같은 걸 위반했는데 물증을 못 잡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먹튀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차가 법률이나 협약 같은 걸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꼭 국민 정서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술을 빼가고 투자를 방기해서 사실상 고의부도를 낸 먹튀니까요. 법률적으로 일단 기업이 인수가 되면 개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철수 논란이 있는 한국 GM도 산업은행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계속 견제를 하고 있지만 GM이 최근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를 하고 군산 공장의 물량을 대폭 줄였는데도 막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 거고요. 저는 먹튀를 막으려면 일단 정부 관계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정부 내에는 이 외국 자본 유치라는 게 무슨 절대절명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권 투자도 아니고 이 직접 투자를 해준다는데 언감생심인 거죠. 외국 자본한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먹튀 규제냐 뭐 이런 정서가 일반적입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외자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제 그런 관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더 있는 거는 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당시의 기업 상황이 매우 나빴다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르노삼성이나 한국GM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 르노삼성이나 한국GM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외국 자본에 엄청난 특혜를 줘서 이들을 유치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르노삼성의 경우에는 뭐 영업 적자를 내면 대출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GM의 인수대금도 대부분 국내 은행들이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특혜 와서 이제 특혜를 줘서 이제 모셔온 건데 이 자본들이 막 이렇게 먹튀를 해도 막아내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 국민들이 이 론스타 사태 같은 각종 먹튀 사례를 보면서 이 외국 자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죠. 예, 그렇지만 아직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먹튀 문제가 해소되는 뭐 정부 관계자의 인식이 바뀌고 각종 규제가 마련되고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질문하셨던 이제 국내 금리의 향방 문제, 쌍용차 손배소 문제, 그리고 상하이차 먹튀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